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지난 1월 22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AI 산업진흥과 윤리적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포부로 시작되었지만 지능의 무게를 둔 정부 분위기로 인해서 규제가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고영향 AI의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421페이지에 달하는 시행령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데 각종 가이드라인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한국이 과연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을 선도하고 그 동시에 AI 산업 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을까요?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도 지난 2주간의 AI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엽니다. 이어 AI 라운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AI와 미래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키가 부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해진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하나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AI 학습 저작권 논쟁이 정부와 창작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이른바 AI 액션 플랜이 이 창작자 집단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AI 액션 플랜이 발표됐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전달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벌써부터 반박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이게 창작자들에 관한 어떤 창작권 이슈는 뭐 해외에서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부 네. 해명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정부의 해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AI 액션 플랜 내용 중에 저작권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우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선사용 후 보상 원칙 이것이 컨텐츠 창작자들의 반발을 부른 것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 신문, 출판도서, 문헌, 음악, 영상 등 경우에는 선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예.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문제가 된 AI 액션 플랜 32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그렇군요.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선정된 AI 개발사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저작물 활용 등은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공정 이용 제도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선 사용 후 보상 이거 원칙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원칙이 저작권 거래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또 실제 보상이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이제 더 쟁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계 역시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명확한 보호가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면 선사용 후 보상을 적용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경우는 거꾸로 선사용 후보상의 원칙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미 학습에 사용을 해서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라고 하면 정당한 기준이 마련되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써먹을 대로 써먹은 건데요. 그렇죠. 네. 이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도 AI로 가는 산업푸른 과정에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AI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에 사용했는가라는 이제 이 정보가 그렇죠. 공개 가능하냐. 왜냐하면 AI는 그 AI 개발자 본인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일단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정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은 일단 데이터의 AI 학습 사용의 시급성을 좀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진흥에 훨씬 무게를 두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네. 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생태계 확산 및 공익성을 증진하는 저작물은 공정이용 대상이라고 네. 분류를 해서 네.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위원회의 유재현 사회분과 위원장은 저작권자들이 데이터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과 기술, 서비스가 다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는 말했습니다. 네. 다만 이 현장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업계 모임이었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관계자가 GPU가 대량으로 들어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하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정부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사유재산인 만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도 기술 개발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의무가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재용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도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곡간, 내 자산을 쓰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공정이용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AI가 학습을 해서 이 저작권자들의 창작물과 유사한 우리 네. 그 지브리 사태에서 봤듯이 그쵸, 그쵸. 그 그렇죠. 유사한 어떤 창작물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위협감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입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구체적 전력 계획 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네. 갈등까지. 예, 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제기되면서 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는 일단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네. 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착공을 앞두고 여전히 입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확실하게 이전은 없다라고 좀 읽혀지는데 이게 좀 맞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계획을 당장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13기가와트급 전력 수요와 용수 송전 갈등이 커지는 만큼 네. 수도권으로 다 몰아넣고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탑을 대량으로 세우는 방식은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조금 섞여 있네요. 네, 저거 모호합니다.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문제가 맞물리면 지역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비용 구조와 유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한 건데요. 네. 네. 장기 해법으로는 지산지소, 그러니까 산지에서 소비한다라는 네.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요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딱 뭐 저희가 뭐 제가 네. 지난 AI 라운지 시간에 이 구미에 대한 입지를 살짝 언급을 하긴 맞아요.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전히 예. 전력은 많이 필요하고 용수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전력 공급 계획이 리스크로 작동하며 입지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자 경기도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한국전력과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이 용인과 이천 사이에 약 27km 구간에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김동연 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경기도청에서 이 관련한 협약을 맺은 건데요. 예. 그간 주민 반발이 컸던 이 송전탑 설치 대신에 도로 하부에 전력선을 매설하는 지중화 방식으로 일반 산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이 구간의 도로 건설을 한전은 도로
도로 아래에 전력망 설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네. 경기도 단독으로 도로공사만 추진할 경우에 공사비가 5,56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네. 이 한정과 같이 진행하면 이게 중복공사가 되니까 그렇죠. 2천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완공 목표가 2032년인데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이제 완공되고 나면 SK 하이닉스는 용인 일반 산단 3, 4기 팹 가동에 필요한 약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한 2기에서 3기 정도의 발전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1, 2기 팹은 이미 LNG 발전소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 이후를 지금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 관련해서 보도된 많은 기사들의 제목이나 논조가 지금 전력 걱정 이제는 끝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아까도 그 김철규 진행자님도 지적했듯이 2032년이 완공이에요. 그래서 네. 협약을 맺기만 한 지금 시점에서 진짜 전력 걱정이 끝인가 이런 의문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네. 또 특히 송전탑으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안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전력선은 용인에서 이천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안성과는 또 다른 거리가 방향으로 있죠. 네. 가는 것 같네요. 네. 그 용인면허체 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AI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순간마다 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네. 31일에 관련 토론회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아, 예. 예,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가 AI 시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죠. 그렇죠.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룸에서 열립니다. 이 반도체, 기후,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휴먼 AI 인스티튜트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네. 31일 오후 2시. 네, 1월 맞습니다. 31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또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노동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한동안은 그 수면 밑에 있었었습니다. 예. 네,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11월에 형틀목공 노동자가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철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네. 이 노동자 2명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인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예. 노동부는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SK 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연장 근로 한도 초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돼 시정을 네.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부는 이곳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248명 중에 66.3%인 827명에 대해서 일주당 연장 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이 초과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의 2가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휴일 근로수당 합계액 3,700만 원은 즉시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세계가 AI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관련 산업들의 속도가 어쨌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이 노동권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을 키우자는 것도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럼요. 같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법한 소식입니다. 이 현대차 노조가 AI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을 두고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이 현대차 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16 기간 동안 주요 해외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폭등하고 이제 코스피 5000 시대에 앞당기는 것에 엄청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실제 노로 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와 함께 네. 이것이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노사도 아니고 노로군요. 네, 노로. 노로 하면은 저희가 바이러스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예. 새로운 용어가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다뤘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와 로봇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주어진 것인데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의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네.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CES에서 내놓긴 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각종 부품 조립 공장에 배치를 하고 음흠. 이후에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더욱 복잡한 공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현대차 측은 아틀라스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안에 학습할 수 있고 섬세한 작업부터 다양한 고강도 노동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현대차 측은 이를 두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가속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아틀라스의 도입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노동자 입장이나 노조 입장에서도 느낄 위협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노동자 기계 사이의 충돌은 사실 30년 전에도 있었고 뭐 1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해법을 좀 과거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신기술을 둘러싼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1990년대 초 한국 산업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가 본격화될 때도 비슷한 갈등 국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 1991년 1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 증대 빛에 가린 노동자 소외 본격화되는 공장 자동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정보와 컴퓨터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장의 생산 라인 개편이 가속화됐고 네. 이에 따라서 힘들고 지루하고 더러운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빛이 생겼지만 네. 동시에 노동자 소외라는 그림자가 드리웠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빛이 네.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에 세계의 최고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이뤄낸 또 국가가 되기도 했죠. 네. 이게 어쨌건 기술 혁신에 따라서 반복되니까 이 네. 노사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항상 노사정 협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네. 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8년에 발간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연구에 따르면 이제 관련한 어떤 해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해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이 해당 연구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2016년 생산 공정 디지털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전략 2025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이때 노사가 미래 협약을 맺고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노사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경영상의 해고 금지와 고령자 파트타임 제도를 활용하고 재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이 대표적인 노사 합의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독일 금속 산별 노조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노사 합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독일 금속 산별 노조는 2017년 에어버스와 함부르크 사업장에서 코봇 방식, 그러니까 코봇. 로봇과 협동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을 해서 아. 노동자와 로봇이 짝이 되어가지고 상호 연계에 어. 협동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확인했던 기사인데 그 지금 와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노동자도 어쨌건 고숙련자 노동자가 있고 중숙련자, 그렇죠. 저숙련자 노동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틀라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건 고숙련자 노동자들일 테고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중숙련자 노동자와 저숙련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먼저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한국 공장에서는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생산성 향상과 또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국에도 도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은 잠을 자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내내 돌아가고. 24시간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 아틀라스 보니까 스스로 배터리도 교체하더라고요. 배터리도 교체하니까. 모든 게 이제 자동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폭스바겐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네. 결국에는 공장도 폐쇄하고 노동자도 해고를 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사례가 또 어떻게 현재 와서 해석이 될지는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등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이죠. 요거상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규제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됩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초안을 공개한 뒤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실제 운영 중인 AI 제품,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이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AI로 생성한 것이라면은 AI로 생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AI에 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의무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 내용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우선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명확히 했고 네. 이를 AI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개인 기업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예컨대 영상 생성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 배급하는 제작사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의아하긴 해요. 아. 근데 아무튼 이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예. 우선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데요. 서비스 내부에서만 적용될 경우에는 UI 안내나 로고 표출 등 비교적 유연한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 반면 다운로드나 공유 등으로 외부 반출되는 생성물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AI로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는 가시, 가청적 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문구, 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의무화가 됩니다. 네, 사실 근데 AI 기술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구분이 되게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워터마크가 어떻게 보면 필수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워터마크 관련해서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크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AI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서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애플리케이션이 공공연히 유통이 되고 있는 데다가 네. 해외 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제작물은 대부분 표시 의무가 없어서 국내 AI 업계만 족쇄를 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류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에 없는 규제라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법률이다 이런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쵸. 의문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한다고 한국에서 대마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시가 좀 그렇긴 예, 하지만 아무튼 뭐. 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모호하다면 보안 입법을 통해서 산업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좀 맞추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전했었던 그 AI 슬럼 영상을 한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법이 완전치 않다고 해도 규제 자체를 계속해서 미뤄두고 방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이제 AI를 사용했다,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그 표시가 있는 것이 몰입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AI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좀 저희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웅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 그때는 알지 못했죠.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철규님, 요즘 네. 유튜브나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이제 뭐 여기저기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뭐 AI랑 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진짜 구루처럼 엄청 많이 그렇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알고리즘에 이제 계속 뜨더라고요. 제 그렇죠. 알고리즘에도 네. AGI 얘기부터 이제 로봇, 에너지, 뭐 우주, 인프라, 뭐 화성 다 엮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미래 기술 얘기는 좀 알았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계속 사회 구조 얘기까지 이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와중에 꼭 얘기하는 게 한국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꼭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에 박근영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한 네.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대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AI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나눈 그 대담을 가지고 AI가 우리의 일상과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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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패치노트가 아니라 AI 라운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이번 대담 이게 3시간이나 돼가지고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AI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음흠. 보통은 우리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죠. 싱귤러리티. 이제 이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먼 이야기 아니냐라고 네. 보시는 분도 아직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오픈 AI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금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걸 보니까 되게 단정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특이점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특이점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그런 범용 인공지능인 AGI도 2026년 전후면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30년쯤에는 그런 AI의 총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그걸 더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특이점이 이미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대담에서는 이런 변화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체감되기 시작할 거란지 이렇게 말했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의료와 교육을 얘기했습니다. 네. 의료에서는 그 로봇이 전 세계 수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네. 인간보다 더 정밀해질 수 있고 또 의사는 직접 수술을 하기보다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 교육에서는 AI 교사가 그런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네. 네.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아예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그런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바뀌어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일자리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과거에 교사들이 여러 명이 하던 일들을 AI가 개인 학습으로 대체를 하고 이 교사들은 감독을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네. 있던 그런 일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만큼의 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노동과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저희가 앞서 그 패치노트에서도 네. 그 현대자동차 로봇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머스크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인간이 만든 환경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 네. 장기적으로는 로봇의 수가 인간의 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본 것인데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서 그런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한에 가까워지는 그런 보편적 고소득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네. 전망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그런 기존의 구조들이 점차 약해지고 그것 자체가 사라져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빠지지 않는 게 결국은 우주, 화성 막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걸 사업 확장이나 개인적인 꿈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대담에서는 AI 이야기랑 또 많이 연결해서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맥락이었나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다뤘었는데요. 네.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태양이 가장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라는 말을 남겼고 그렇죠. 또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둔다면 네. 그런 냉각이나 그런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아주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워낙 추우니까요. 그렇죠. 뭐 물을 쓸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달 기지나 화성 정착도 단순히 어떤 탐사의 목적이 아니라 네. 이런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구라는 하나에만 의존하는 문명이 아니라 네. 여러 행성에 의존하는 그런 다행성 문명이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 서구 문명, 이 서구인들의 시각 자체가 뭔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네. 확실히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유럽 문명이 여러 대륙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행성에서 다행성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일단 이번 대담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었던 단어가 네. 정렬인데요. 네.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AI 안전의 핵심이 그런 통제, 컨트롤이 아니라 정렬,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네. 이게 AI를 멈추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가치를 향하도록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AI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 3가지를 말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가치들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 AI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AI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AI가 네. 알아서 정렬된 형태로 뭔가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뭐 AI가 예를 들어 뭐 윤리적 기준 뭐 아니면 뭐 투명성이랄까? 그렇죠. 이런 게 인류의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머스크가 말한 3가지 가치는 네. 진실, 호기심,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네. 뭐 진실 호기심은 저도 팍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AI 안전 이야기에서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조금은 좀 의외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좀 묘하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예. AI가 진실을 강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넘쳐나는 거짓 정보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그렇죠. 제대로 된 추론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네. 그러니까 AI 환각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 말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아름다움과 호기심은 AI가 인간 사회와 문명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AI가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왜 이런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인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렬은 AI를 멈추게 하는 그런 담론을 넘어서서 네. 어떤 가치와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할 것인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네. 그 각자가 어떤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독재자들이 미대 출신이라거나 아름다움에 집착하시는 분들 미래 출신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렇진 예. 않지만 어떤 이 하나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무서운 일들을 맞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이게 정렬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어떤 안정장치를 덧붙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AI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작동하느냐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까지 연결되는 전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테크 업계가 바라보는 어떤 기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 정렬을 크게 2가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첫째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왔던 AI 기술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AI가 인간 사회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시급한 네. 문제인 거죠. 네. 머스크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미 특이점 안에 있고 네. 이제 AI 기술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다고 본다면 남은 질문은 AI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도록 할 것인지입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좀 다뤄왔었던 그런 데이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AI는 디지털 정보를 학습하지만 그 정보의 원천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세계의 경험과 기록들,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가 그대로 네. 데이터가 돼서 AI를 만들고 그 AI가 이제 다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은 AI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AI가 다시 우리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생태계에서 먹이사슬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저는 이게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1990년대에 인터넷이 대중에게 보급이 되었고 그때 정보 접근 방식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인터넷은 정보를 더 빨리 접근을 하게 했지만 무엇을 믿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그때도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AI는 이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어떤 선택이 더 최적의 선택인지를 제안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다 어떤 가치를 향하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떠올라요. 일단 하나는 네. 뭐냐면은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우리가 잘해야 AI도 잘한다. 그쵸. 이미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AI가 너무 발전해갖고 인간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인간들을 멸종시켜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막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첫 번째 의미는 AI를 막을 수 없다면 AI가 어떤 가치랑 방향을 갖고 움직이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건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온 데이터랑 사회 모습이 그대로 다시 이제 AI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는 결국은 이 기술적인 문제나 테크적인 문제를 넘어서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큰 그림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우리 사회도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담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시간이 따라서 바뀌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AI는 기존에 이미 있는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놓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마치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과연 이 AI가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해온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네. 뭐 이미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나오면서 우리 사회와 서로 호흡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도 바뀌고 그리고 또 기술 자체도 또 그 발전 경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 네. 왔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학계에서도 뭐 과학기술학 같은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맥락은 결국에는 이런 사회 구조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는 그런 사회 전체의 질서가 다시 배열될 수 있다는 그런 네. 의미인데요. 네. 인류는 지금껏 그런 공동체의 질서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또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대와 문명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그런 질서의 기본 구조가 존재를 했었고 그렇죠. 공동체가 있고 누군가는 결정도 내리면서 그런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처벌과 책임이 행해졌다는 건데요. 예. 다만 여기서 변화를 해온 것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해올 것인지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런 권력들이 군주와 귀족에게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통치 권한이 점차 시민의 대표 기관과 국가 행정체계로 이전이 되었고 네. 그런 신분에 따라 결정되던 분배 구조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던 논리 역시 전통과 권위에서 시장과 권리, 그런 평등과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근대 국가 체계들은 이러한 질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런 사회 질서라는 거에 뼈대는 유지를 한 채 네. 거기에 서로 다른 제도와 규칙들을 덧대면서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움직여 온 건데요. 네. 그런데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바로 이 질서의 뼈대 자체가 네. 더 이상 인간의 제도와 합의만으로는 구성되지 않게 될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와 인프라, 그리고 경제와 노동, 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들이 AI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기술은 더 이상 질서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조건이자 질서 그 자체로 자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에 AI로 그 배를 설계하는 그 AI를 구동한 걸 봤었어요. 근데 네. 여태까지 인간이 설계를 해왔을 때에는 과거에 해왔던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 해왔던 설계에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개량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걸 바꿔왔는데 AI한테 수많은 그 배들의 설계도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 뭐 물에 떠야 되고 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조건을 딱 던져주니까 완전 상상도 못한 모양의 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의 목적은 배가 물에 뜨고 뭐 물건을 제대로 싣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라는 그 세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배가 나오는 거죠. 어쩌면 AI에게 우리 사회의 질서를 맡긴다는 것은 AI가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사회의 모습을
던져낼 수도 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 국제 질서가 전환이 아니라 이 파열의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좀 같이 떠오르는데요. 네. 사실 이 배 설계처럼 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질서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번 다보스에서 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연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일단 카니 총리는 지금의 세계를 기존의 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질서의 파열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중견국들이 더욱 가치와 협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질서는 거짓에 순응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선 그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그런 가치들과도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서 네. 그런 패권 국가나 거대 테크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에 몰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그런 국제 질서의 변화와 AI 기술 질서라는 게 되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같은 흐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된 질서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바칠라프 하펠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아트 오브 임파서블. 그러니까 네. 가능의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의 예술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인간적인 정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제 질서나 기술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움직이는 기본 방식 자체가 지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은 또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아마 살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영역은 아무래도 노동이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질서에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은 그런 통치나 분배 그리고 사회의 소속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분사회든 뭐 산업자본주의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편입이 되었고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그런 세금과 복지, 그런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네. 다시 말해서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그런 사회 질서를 작동시키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네.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소속감을 맞아요. 느끼기도 네. 하고. 뭐 같은 네. 일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결합해서 이렇게 물리적 노동뿐만 아니라 그런 상당 부분의 지적 노동까지 수행할 경우가 되면은 네. 그런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그런 재화와 서비스 공급은 무한대로 넘어가서 그런 네.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직업이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서 네. 지금까지 노동이 그런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연결해 오던 그런 기존 질서의 작동 원리가 서서히 좀 부서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아, 네. 이렇게 되면 노동을 기준으로 사회를 조직해왔던 기존 질서 역시 다시 배열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네, 앞서 머스크의 그런 전망처럼 흔히 얘기되는 기본소득 논의도 넘어서 네. 그런 노동, 소득, 소비로 연결되던 그런 경제 질서의 기본 전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대 담론이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까지 오면 사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제 너무 커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쵸. 낙관이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좌절을 하게 되는. 근데 그거를 아마 조금 그 틀어보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보편적인 고소득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사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남에 사는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현대인들은 평범한 사람도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잘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AI와 로봇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소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만 하는 인간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앞서 설교님이나 말씀해주신 그런 네.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를 해야 할지 그렇게 그렇죠.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AI가 이제 뭐 취업을 넘어서 되게 많은 부분에 들어오고 또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AI와 관련된 뭐 어떤 걸 공부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넘쳐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트렌드처럼 그 흐름을 따라가기조차 되게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되게 AI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내가 이걸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는 그런 해외 사례들도 보고 있는데 네. 그럼 벨기에에서는 AI 시민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영국의 시민사회 조직인 커넥티드 바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 AI 개발과 활용이 그런 정부와 기술 기업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네. 그런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 그런 전 세계 시민들이 AI의 가치와 활용 방식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글로벌 수기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기술의 방향이 기업이나 국가의 결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AI 시대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좀 더 머무르기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어떤 사회를 향해 가고 싶은지 계속 질문하고 그런 행동을 고민하려는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인간지능 연구소를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에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대담을 중심으로 AI가 만들어갈 미래와 또 그 안에서 질서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아주 거시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근혜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마지막 곡으로 디아크의 빛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